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9월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좋을 리가 없습니다. 걱정했던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나마 반짝 오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뉴욕발 금융 불안도 심상치 않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검다 못해 시커먼 주말입니다. 미국뿐이 아닙니다. 유럽, 일본, 홍콩, 중국까지 4%대 하락이면 폭락이란 표현 과하지 않습니다. 신흥국들의 자본 이탈 확산 조짐도 걱정입니다. 국내외 아무리 둘러봐도 악재 투성이뿐인데 고용부터 금융까지 위기의 한국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용감한 톡쇼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경제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님, 김성희 고려대 교수님,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참 만에 모셨습니다. 막 발표된 구형 고용 지표는 잠시 뒤로 좀 순서를 미루고 오늘은 뉴욕 증시 이틀째 폭락 소식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5% 넘게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 탓이라며 연준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황 정리한 영상 보시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도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하락폭은 1,400포인트에 육박합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57.31포인트, 92.9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상승에 그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지만 어제 급락으로 인한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다 3분기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공격적인 팔자를 붙이겠다는 해석입니다. 장후반 미중 정상이 다음 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식에 미중 무역 분쟁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적었습니다. 증시 강세가 꺾이는 조짐을 보이자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 중앙은행인 연준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We have interest rates going up at a clip that's much faster than certainly a lot of people, including myself, would have anticipated. I think the Fed is out of control. 뉴욕 증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황을 이어오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강세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직설은 일자리 문제, 국내 경제 문제를 좀 다뤄볼 예정이었는데 미국 상황이 워낙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뉴욕 상황부터 먼저 좀 점검 좀 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믿었던 미국 경제까지 갑자기 왜 이러나 이런 의문들 많으실 텐데 전문가 여러분들 의견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부터 좀 제가 좀 여쭐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주 이런지야 얘기를 하네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 연준이 크레이지했다, 미쳤다고 지금 그럴 정도로 거칠게 몰아붙이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예. 이런 뭐 공사석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것이 뭐 완화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가속 페달을 받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얘기했고요. 네. 미국 경제가 나빠지리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더 좋아. 굉장히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 속도를 빨리 올리겠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이제 이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고 이제 디플레이션도 안 일어나는 그게 지금 3% 정도 되는데 3%. 거기 빨리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낮아진 그런 상태거든요. 같이 낮아진 상태가 별로 없는데 네. 거꾸로 갈 때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네. 이거 두 개 너무나 좋은 이 골디락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 증시에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증시가 좀 위험 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채권으로 이제 몰린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면서 거기다가 더불어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 선진국의 이 증시를 선도하는 대장주들이 실적이 다 나빠요. 이른바 빵이라고 빵이죠. 하는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예. 넷플릭스, 네. 그다음에 그리고 구글. 구글까지 그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면 자기네들이 기업의 이제 비용 차입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률이 개선될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채권으로 이제 옮겨 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했고요. 네. 이상한 거는 옛날에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가 소위 말하는 같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주식시장은. 네. 어디가 한 군데 나쁘면 좋아지고 이렇게 서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인 점이 특이점으로 지금 보이고 아하, 있고요. 그거는 좀 특이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 한국은 뭐 4.44%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은 연 8일째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4.44%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덜 떨어진 것 같은데 네. 8일치를 다 더하면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달러 강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 변수들을 넣어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좀 우리 좀 전망하는 이 셈법이 좀 방정식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미국이 금리는 뭐 예정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채권이 올라갔고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기술주들이 이제 선도하던 게 실적들이 안 좋아서 불을 벗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연준이 미쳤다 그러고 그렇죠. 금리 왜 올리냐? 내가 이렇게 정치 잘해가지고 주식시장 좋게 만들어놨더니 왜 금리는 올려가지고 찬물은 끼얹느냐라고 좀 이 화살을 연준에다 좀 엎어씌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중간 정리 좀 되는 것 같고요. 신세동 교수님,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연준이 미쳤다 그러고 저렇게 거치게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면 그 연준이 좀 움찔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속도대로 연준은 갑니까?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연준 의원이나 연준 의장이 영향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주가 돼도 12월이 돼도 연준은 스케줄대로 예정대로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전제 아래 금리는 올릴 거로 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당연합니다. 시각인가요? 이번 며칠 전에 연준이 발표한 그 발표문 보도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영어로 죄송한데 accomodative라는 말을 뺐어요. accommodate라는 말이 있었는데 빠졌죠. 이번에 뺐어요. 예. 그래서 그 accommodate라는 뜻이 뭐냐면 경제가 나쁘면 언제라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자세가 그게 accommodate인데 이걸 뺐죠. 네. 그래서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경기도 좋고 네. 물가 우려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금리가 그동안 너무 낮아가지고 은행 산업들이 굉장히 경영이 어려웠댔어요. 네. 따라서 은행의 경영을 정상화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정상 수준의 금리로 환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의 입장은 노멀라이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정상으로 가는 거다. 따라서 12월에 한 번 더 올릴 것이고 내년에도 3번쯤 더 올릴 것이고 내후년에도 어쩌면 더 올려서 기준금리를 지금 3.5에서 4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노멀라이즈 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트럼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물론 자를 수는 있어요. 네. 너 연준 의원 하지 마. 자를 수는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엄포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지금 연준이 미쳤다라고 하는 저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저러는 것은 11월 6일 중간선거 때까지 나의 최대 실적인 경제 회복을 니들이 깎아먹는다라는 거에 대한 정치적 공격인 거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군요. 그 양반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깊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뱉어내는 그런 어떤 즉흥적인 리액션일 뿐이지. 예. 저는 뭐 트럼프가 FOMC나 연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뭐 욕을 내뱉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일은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게요. 예. 연준 이사를 굿프렌드라는 교수를 추천을 했어요. 네. 근데요, 그게 상원에서 아예 그냥 묵사발을 아예 의결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이 지금
추천한 상태인데도 지금 의견을 못해서 그런 걸 보면 예. 상원이나 뭐 연준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뽑아주셔서 고맙긴 한데 네. 나는 내 할 일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내 할 일이 예. 소임대로 하는 것이니까 전 트럼프의 영향력은 별로 없다고 좋습니다. 봅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는 트럼프의 성정이야 뭐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니까 제가 재차 네.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간다, 맞죠? 맞습니다. 트럼프가 뭐라 하든 올라간다는 거고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미 달러화는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로 간다고 달러 봐야 돼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주가인데 예. 주가 이제 주가는, 일시적이라 예, 했는데 주가는 뭐 하는 일도 모르는 거니까 주가 네. 얘기는 좀 잠시 뒤에 좀 아, 해보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김성희 교수님한테는 예. 또 시청자들 궁금해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지금 대외적인 변수가 신흥국들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예, 예.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거는 아니잖아요. 지난 예, 예. 10년 동안 미국이 헬리콥터처럼 달러를 네.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렸고 이제 그 돈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신호는 전 세계에다 뿌린 달러를 쫙 빨아들이겠다라는 신호기는 한데 아르헨티나, 뭐 지금 브라질, 파키스탄 지금 IMF에 뭐 구제금융 했다고 딱 우리 97년, 98년도에 대한민국처럼 이게 외환위기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 예. 한국도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나갔다라는 얘기는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들과 걱정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 수준이나 뭐 네. 또 IMF로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자동 안정화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서 우리는 그때 막- 지금 한 4천억 달러 정도는 갖고 있으니까 외환 보유고는 예 외환 적은 거 보유고는 아니죠, 그 정도면? 뭐 예 유출이 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친다면 네.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IMF 때는 이제 뭐 남미에 시작된 위기가 러시아 거쳐 동남아 다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는 달리 좀 취약성을 가진 몇몇 나라들, 네. 그 금리 차를 이용해서 뭐그 과도한 외화 차입을 했던 나라들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좀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있었는데. 저는 전면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 이제 한은이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기가 있었죠. 이 네.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전에 이미 실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금리 격차가 네. 점점 커지게 될 때 자본 유출 속도가 높아진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데 국내적 요인이 또 있죠. 가계부채가 1,300조가 예. 넘어서 함부로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 이런 예. 문제의 고민 때문에 쉽게 이런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네. 이 금리 격차 문제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뭐 전망을 할 수 있겠죠. 미국과 한국과는 1%까지는 버틸 여력 있다라고 지금 국회에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시장에서 소비자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한 1% 격차가 나니까 그때까지는 버틸려고 하나 보다라고 지금 알고들 계신단 말이죠. 예. 유지될까요? 글쎄요,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만 이제 다른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가계 부채에 미치는 악영향, 연쇄적으로 뭐 물론 제일금융 금리에 의존하는 게 아니니까 가계 부채는 네. 카드 금리나 뭐 또 저축은행 이제 이런 금리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것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증시 영향이 어느 정도 오래 지속이 된다면 뭐 이걸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우리나라가 1% 이제 역전됐을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99년에. 있었죠. 예, 과거 사례가. 첫 번째 사례 때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죠. 하루에 5조씩 빠졌습니다. 빠져나가니까. 빠졌는데 예. 바로 우리가 무슨 조치를 했냐면 외환시장을 주식시장을 외국인한테 개방했어요. 그래갖고 바로 다시 들어왔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는 그 신호가 막 나왔기 때문에 그래 뭐 나갔다가 또 다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자본이 움직였을 수는 있지만 지금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기초 체력이 좋으니까 뭐 나가더라도 집 나간
이 뭐 네네. 외자들은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개연성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가 나는 게 역사상 그럼 이번이 연말쯤 되면 한 세 번째가 번째입니다. 되는 거죠. 네. 아이고 이게 3세판인데 이번에도 잘 넘겨야 될 텐데 참 좀 지켜보시죠. 금리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 좀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남으면은 그 부분 좀 더 저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9월 취업자 수 통계, 이른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참 영민한 관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회에서 지난번에 9월 달은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속이 시커먼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오늘 발표된 거를 보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맨 오른쪽입니다. 4만 5천 명으로 빨간색으로 올랐습니다. 7월 달에 5천 명, 8월 달에 3천 명으로 줄어서 9월 달에는 마이너스 갈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는 본능적으로 다행입니다 소리가 나오는데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만 5천 명 늘은 걸로 나왔습니다. 신서동 교수님부터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월간 통계로 보면 최악 3위입니다, 이게. 지난달이 최악이었고요. 네. 그 전달이 2위였고요. 2위였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어찌됐든 추세적으로는 좀 4만 좋아지는 5천 가지고 안도의 한심을 쉰다고 하는데요. 저 이거 이렇게 비유할게요. 경제 성장률이 3%를 가다가요. 네. 0.45%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정상으로 한 3% 가던 상황에서 0.45% 뭐 어마어마하게 추락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관료들은요, 그래도 플러스 네.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다. 아니 당장 언론들이 네. 기사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악은 면했다, 선방했다. 최악입니다. 추산은- 이게 최악입니다. 그리고 예. 월별로는 굉장히 이게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보려면 분기별로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9월 통계가 나왔으니까 7, 8, 9, 3분기 통계가 수습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난 10여 년 최악입니다. 이번 3분기가. 이게 결코 좋아졌다고 보시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게 문제가 지금 바닥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게 어디에서 빠지는 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최악은 면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며칠 뒤에 나올 고용 대책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김성희 교수님 평가 좀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예,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된 지표하고요. 네. 속을 들여다보면 이제 구조 개선이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말씀이신지. 들면 고용률은 변동이 별로 없고 실업률도 뭐 약간 떨어졌지만 큰 예. 격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이렇게 예. 변하다라는 변화는 아니라라고 내는 동의를 예. 하시는데. 이 취업자 증가세가 줄어든 거는 양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 또 하나 이제 질적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측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동시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상용 노동자는 늘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고 이른바 정규직은 늘고. 예, 임시 일용직이 줄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급격히 줄었던 거고요. 네. 이런 종사상 지위별로는 그렇고요. 산업별로 보더라도 예, 상대적으로 고임금 업종이라는 곳 쪽이 좀 많이 는 편이고 보건복지, 예, 그리고 뭐 정보통신, 금융업 이쪽이 늘고 저임금 업종인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이쪽이 줄어드는 줄고. 이런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도 전문직이나 사무직은 늘고 네. 서비스, 판매직, 예, 단순 기능직, 노무직 이쪽이 줄었거든요. 이 양상 그래서 양적 악화와 질적 변화가 뭐 이것이 뭐 질적인 획기적인 우리가 고용질의 악화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열악한 업종이 줄고 좋은 네. 직업이 느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고용 악화가 일어나고 있는 예. 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할까가 좀 고민이라고 할 잠깐만요, 수 신 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예, 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영역에서 이 정부와 청와대와 정부 여당 쪽에서 고용의 질은 좋아지고 있다. 이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방향은 잡힌 거다라는 얘기가
그 말씀이시군요. 예, 뭐 추세적으로도 그랬고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영향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네. 문재인 정부의 초점이 약간 고용 구조 개선 쪽에 방점이 찍힌 정책이다 보니까 양에는 취약하고 질 개선에는 나은 지표가 나오는 이 추세에 와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 딜레마는 안고 있는 것이죠. 딜레마는 안고 있다. 예. 요건 좀 토론이 좀 필요한 대목 같아 보입니다. 예, 저는 자꾸 뭐 고용의 질질 그러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돼요. 400, 300, 400 정도인데 네. 지금 16개월 연속으로 고용인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죠. 16개월 연속으로 고용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16개월 연속입니다. 예. 도소매에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9개월째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교육 서비스도 7개월째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지금 이번까지 포함해서 5개월 연속으로 아니 도대체 제조업의 고용이 줄고 도소매가 줄고 음식 숙박이 주는데 무슨 그 사람들은 내일 생계가 어려운 이런 분들이 되어 가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질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탁상공론 아닌가 저는 그 그런 얘기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네요. 도소매 음식수법이 전반적으로 저임금 업종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임금 노동자로 고용되신 분도 있지만, 예, 네, 그 자영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임시적 일자리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이거나 이런 인원들이 몰려 있는 업종들입니다. 예. 그 추세가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종 자체의 인원이 준 것도 저임금 업종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네. 이것과 함께 그 안에서 열악한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네, 네. 급격하게. 이 문제는 사실은 고용 문제로 풀 수 있는 숙제인지 네. 이들은 좋은 고임금 업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오래 걸리지 좋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 소득 이게- 문제를 보완해주는 복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숙제들을 좋습니다. 예. 낳고 있다고 일자리의 질과 양을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분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부터 좀 해보죠. 최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갑자기 5천 명, 3천 명으로 줄어가지고 야 마이너스 갈 거 아니야 걱정하다가 4만 5천 명으로 반짝 올라간 요 양적 증가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계절적 요인도 많았고요. 예. 9월달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추석. 네, 뭐 수출량이라든가 뭐 밀어내기 부분들의 일시적인 일자리가 좀 일자리가 는 측면이 늘었고, 있나요? 그다음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뭐 수확하는데 일자리들을 써서 보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번에 그 세부표를 보시면 농림어업이 5만 3천이 늘어요. 그럼 뭘 이게- 의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림어업이 갑자기 그렇게 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용이 일어났다. 뭐 그런 일시적으로 계절적인 그런 농어업에서의 일시적 고용도 저 고용 지표에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15일이 들어가는 그 주간에 1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취업자로 취업자로 하는 것이 저희 된다. 이제 정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거에서 보면 보건업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인데요. 이거 네. 좋은 일자리라고 보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이게 공공근로가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늘어난 게 부동산업이 8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좀 뭐 원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좀 임대업 혹시 부동산 정책에서 그 이 다주택자들을 임대업자로 전환하면서 했던 그게 이제 영향을 사람- 미쳤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단은 뭐 전환을 하면은 네. 하루 1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이제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질의 개선이라고 할 것인가? 네. 일단 이 말씀하신 대로 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양이 중요하거든요. 양이 근데 중요하다. 진짜로 우리가 1월 달 보면 30만, 그러니까 저희의 경제 성장, 잠재 성장률에 의하면 30만 정도는 쭉 가져야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경기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은 진짜 잠재 성장률 밑으로 지금 나가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전년 대비 같은 월에 비해서 30만 명 정도는 더 늘었다라고 통계가 나와야 경제가 그래도 잘 굴러간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 통계학적인 경제학자들이 보통 하는 평가이신데
뭐 3천 명이니 5천 명이니 4만 5천 명이니 그러니까 뭐 사실 의미 없는 그 논쟁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정부는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그 핑계거리를 찾아요. 지금 이제 질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질 이야기 좀 이거 물어볼게요. 그 임시직으로 일주일에 한 20시간씩 이렇게 파타임으로 일하던 사람이 네. 정규직으로 일주일에 1시간 하는 사람으로 지위가 바뀌었어요. 이거 질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고용의 일자리도 지금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2,700만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이 네. 작년에 비해서 한 1.7시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근로시간 전체는 줄어든다 그렇죠. 이거죠. 우리는 예. 어떻게 해석하냐면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경영도 어려워지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자영업 쪽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해고시키거나 한 것들이 전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나타나는 거다. 네. 이제 그 현상을 정부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52시간으로 단축해서 업무에 그거는 7월 전 통계가 그렇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 숫자도 취업자도 줄어들고 근로자의 그 평균 근로시간도 같이 줄어드는 것은 이게 지금 노동시장에 굉장히 지금 큰 변화가 나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강조해도 정부는 계속해서 발뺌을 하면서 뭐 질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네. 이거 좀 뭡니까 도소매 숙박 이쪽에 계신 분 그다음 교육 서비스 계신 분한테 고용이 질이 좋아졌다고 하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화를 내는가. 김성희 교수님 이 부분에 예, 좀 추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것 같은데요. 뭐 임시직으로 20시간 이상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일한다. 그런 정규직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규직형 단시간 노동자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네, 정규직이 예, 되면 뭐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정도로 집계를 하면 0.01% 정도 잡히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서 좀 무슨 예. 말씀이신지 뭐 알겠는데 제가 그건 그렇고요. 예. 교육 서비스업 뭐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서비스업 얘기를 하면 교육 서비스업이 1년 전에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20만 명 정도 가까이. 그 숫자가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이 안 되는 요인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교육 서비스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작년 평균이 월 평균 전년에 비해서 8만 명 증가했었어요. 예. 근데 그 20만 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작년 통계에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네. 그만큼 늘어난 걸로 전체 종합해 보면 네. 그렇게 늘어났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이유를 잘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다. 사실은 물론 그 교육 부분에 비정규직들 많이 늘고 사교육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특별한 변동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줄어들 이유가 별로 찾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급증한 작년에 많은 숫자가 늘어난 이유도 모르고 올해 줄어든 이유도 잘 확인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노동시간 측면에서 보면 우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우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52시간 초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단시간 노동자가 늘었어요. 3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초단시간 17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일자리 지표가 이런 측면에서는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질적으로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취업자 수 추이에 일희일비를 하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조사기간에 일한 사람이 취업자로 잡히는 이 숫자에서 사실 일희일비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 예. 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줄은 것이 사실은 변동성이 워낙 큰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양적 지표에 매달리는 거는 좀 곤란하다. 예, 이거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아무 일이나 잠깐이라도 부양시키면 네. 해결할 수 있는 숙제처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의 이거죠. 과제는 그런 게 아니지 좋습니다. 않느냐 예. 하는 점. 세 분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과 정부가 내놓는 고용 지표라는 것을 분석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전문적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일반인이라는 전제 아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정부가 이게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까 봐 2달 동안 공공기관들을
확 압박을 해가지고 2달짜리 알바를 확 늘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 소리는 듣고 4만 5천 명으로 늘었다. 이 사실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일반 시청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들 이 어려운 용어 좀 빼시고 이거 맞는지 틀린지 검증 좀 해주십시오. 최영호 고문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맞았죠. 왜냐하면은 맞아요? 소위 자기네들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답변이 나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뭐 일자리를 늘려야 되지 않냐. 그리고 기재부에 확인을 했더니 지금 3차례 공문이 나왔고 긴급이라는 단어를 달아서 나간 것까지가 확인이 됐고요. 아 그러니까 강제로 막 그렇게 저 무리해서 몰아붙인 거는 아니고, 아니고 가만히 손 놓고 정부가 있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해라. 네, 그랬더니 하는- 각 네. 부처들이 알아서 알바생들을 늘린 거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 이제 임시 고용직에 대한 뭐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대라. 그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네. 대목에서 또 제가 추가 질문. 그 일자리 대책은 다음 주에 발표될 내용이고 지금 4만 5천 명으로 반짝 올라간 거에 반영이 됐습니까 벌써? 일자리 대책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자기네들이 하고자 했고 미리 연초에 냈던 계획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느냐를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공문이 3차례를 나가니까 예. 아니 받아들이는 부처에서 그리고 예산 이 심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이거는 사실 뭐 이 거의 반강제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연구회 500명, 인천공항공사 1000명, 한국공항공사 200명 등등해서 사실 대규모의 2개월짜리 네. 임시직이 갑자기 늘어나죠. 갑자기 늘어나.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팩트인가요? 조사를 했다면 네. 이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 숫자까지 네. 다 했고요. 근데 이게 9월 고용지표에 반영된 숫자는 예, 제 아니에요. 질문은 가릴 수 그겁니다. 있습니다. 이게 9월 지표에 7월에 5천 명, 8월에 3천 명으로 줄던 게 마이너스로 안 가고 지금 9월에는 4만 5천 명으로 반짝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영됐냐라는 걸 여쭙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 왜냐하면 농어촌 네. 공사의 95명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농촌 그런 뭐 네, 네. 도우미 프로젝트였는데 거기 그런 경우는 반영이 됐을 거고요. 인천공항공사 1000명은 분명히 추석 때 네. 이 뭐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거기 네. 뭐 70만씩 나가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됐을 거고. 또 포함 안 됐다라고 하기도 좀 논리적이질 않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네요. 뽑은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벌써 10월 달에 실적이 나오면 9월 달에는 통계가 잡혔을 거고요. 과연 이제 기준이 15일 있는 주간에 뽑아 있었느냐 안 네, 뽑아 네.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뽑아서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럼 확률은 최고위원님.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어차피 2달짜리 알바 단기직들이니까 10월 고용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계산이라면. 뭐 그것도 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이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 지금 전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니까 네. 여기가 빠지는 그럼 11월 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하. 김성희 교수님도 이 단기 이 계약직들 공공기관들이 늘리는 이 고육지책 말 그대로 고육지책인데 안 할 수 없어서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뭐 역대 정부가 항상 해왔던 해왔던 정책이고요. 예, 청년 예. 실업 낮추기 위해서 뭐 이런 알바든 알바생들. 예, 임시 인턴제든 이런 것들을 쭉 IMF 이후에 줄곧 그렇게만 써왔습니다. 다른 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아서 실제로는 그 숫자는 미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뭐 9월 공영 지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그건 9월 들어간 것은 예년에도 네, 평소에도 평소에도 그 했던 시기마다 해왔던 일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그 숫자 자체가 뭐 각 기관으로 보면 큰 뭐 어느 정도의 숫자가 될지 몰라도 전체 고용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공허문에 뭐 문재인 정부가 81만 개 만든다고 해도 뭐 다 못 만들고 20만 개 정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사실 고용 지표 개선에 뭐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질 개선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라서요. 양적 개편에 이런 요인이 꼭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역대 정부가 모두 다 하던 일을 또 한다 뭐 실패했던 뭐 별로 단기적 효과 외에 별 의미가 없었던 정책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볼 측면은 연말에
예산 나오면 보도블록 교체하지 않습니까? 아하.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보다 단기 일자리라도 만드는데 예산을 더 쓰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아니 있겠죠. 오죽 급하면 정부가 이렇게 단기 일자리라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면서 또 한쪽에서는 단기 2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어라라고 또 긴급 명령을 내려보낸다? 잘 이해가 안 지금 돼.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대통령 취임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일자리 이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정부잖아요. 예. 그것도 질 좋은 일자리 정부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질 좋은 일자리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질 좋은 일자리에 만들자고 했잖아요. 예. 근데 기재부에서 나오는 이 정책이라는 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1년 반이나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봉책으로 난 아까 김성희 교수님이 역대 정부가 다 했지 않느냐. 네. 저는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런 네. 제가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래서 뉘앙스가 아니, 아니라 제 포인트는 이제까지의 실패를 얘기하는 맞아요. 두 제 분의, 포인트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중손 저소득층의 생계를 미래가 보이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었다. 지금도 늦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미봉책이고 그냥 땜질하는 정책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네. 통렬히 지금 그동안의 정책에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걸 제가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세요. 것이죠. 예. 자, 두 분 교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취지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진짜 궁금한 거는요. 네. 최영호 고모님 저 과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국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청와대에서 눈치를 딱 주고 기재부에서 일자리 좀 늘려봐.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숫자 좀.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죠. 기업한테 지금은, 무조건 예, 늘려라. 지금 어차피 뭐 공공기관에 마중물로 나간다는 걸 해놓고 예산도 1조 4천씩 있으니까 예산도 든든하겠다 이거는 늘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달짜리를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뭐 과거 정권이 뭐 예를 연장선상에 본다면 그 다음에는 대기업 팔 비트는 겁니다. 벌써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화답을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인재 10,000명을 자기네들이 채용을 해서 네. 1년 동안 1,200만 원 주면서 교육을 시키겠다. 네. 그럼 그 10,000명은 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뭐 10월, 11월, 12월 달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고용 동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모여서 얘기해야지 숫자만 보고 하면은 45,000, 야 좋다, 잘했다. 예. 이런 어떤 평균의 오류에 지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숫자 뭐 하고 그리고 작년과 대비해서 늘어난 게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판 덮고 예. 이제 토론하시고 진짜 전문가들 모시다가 방향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재고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만 있습니다. 지적할게요. 2016년 성장률이 2.8, 네. 올해 성장률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네. 17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17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이 2016년도 촛불혁명 그 저감에 빠른 속도로 늘었어요. 네. 지금 현재 17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같습니다. 예, 그건 워라벨 때문에 좀 근로 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이 추세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경기가 나쁘고 수출이 2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을 때 17시간 이하 단기 근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정치적인 불안의 요소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게 예. 있습니다. 예. 2016년도에는 그렇게 경제가 안 좋았어도 27시간 이상 하는 장기 근무자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금년에 들어와서 27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취업자가 전년 동비로 지금 마이너스 3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질 좋은 일주일에 좋은. 27시간씩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년 동비로 30만 줄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소위 질 좋은 고용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양질의 일자리라 하면 이른바 탄탄한 기업들, 중견기업, 대기업들인데 여기서 줄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그렇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고용 시장에서 요즘 젊은이들을 붙잡고서는 얘기를 하면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체감하는 느낌 보면 연봉을 어느 정도 받고 대졸자들이 직장을 가려고 그러면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점점 체감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선 얘기 한번 할게요. 이거 실화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동생이 5급 행정고시에 합격을 최근에 했습니다. 와, 아파트에 프랜카드 걸리더라고요. 진짜로. 축하해가지고. 아, 그거를 보면 이걸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취업을 하거나 고시에 붙으면 진짜로 프랜카드가 걸리더라고요. 시골에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거는요. 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인가 간호원을 뭐 100몇십 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딱 그 현장에 그 취업이 된 사람 한 명이고 나머지는 직장이 없다. 지금 현재 일을 못 한다. 지금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대를 졸업해도 교사 자격이 있어도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예. 사실 그러니까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못하게 한 것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52시간 초과자가 줄었냐 늘었냐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단시간 아니죠. 노동자 하는 건 고용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예전에는 정규직하고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임금을 2분의 1, 맞습니다. 3분의 1 예. 받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동일 했는데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단시간 노동자들이 적었습니다. 파트타임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네. 초단시간 노동 쪽으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 지금 초단시간 노동자면 17시간 미만 17시간 미만이에요. 주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들 그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단기 알바 하는 것이죠. 그건 뭐 청년들만이 아니라 주부나 고령층도 있고 뭐 일본도 추세 그러냐. 자체는 뭐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건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업자의 숫자가 그쪽으로 메워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일본처럼 나는 반나절만 일하고 이 정도 돈 받고 나는 그냥 워라밸을 즐기겠다라는 계층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일본도 예전에는 가능한지 몰라도 잃어버린 20년 그 동안에는 이유는 또 아니군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세 개를 해야 되는 거고 독일도 그 미니잡이 급증을 해서 사실 보수당 정부가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역전을 시켰거든요. 그런 노동자들은 여러 군데를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오히려 워라밸이 나빠지는군요. 독립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으려면 뭐 용돈을 번다, 뭐 생계 보조적인 노동을 한다, 투잡, 쓰리잡을 뭐 뛴다는 얘기예요. 학업과 병행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계를 복싱각으로서 영위를 하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영향 외에 이게 왜 이런 고용 패턴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문제에 초단시간, 생계가 곤란한 초단시간이 이거라도 해서 뭐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사람이 나올 만큼 고용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이 문제는 없었는데 1년 반 만에 또 생겼어요. 초단시간 문제가.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가 지금 국감 중이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 공직생활 지금 7선 의원이다 보니까 뭐 47, 28,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고 계시는데 경제가 좋다고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정치하면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논의하자, 방향을 좀 수정해보자라는 얘기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 나올 때가 어떤 거냐면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는데 잘 대처하고 있어, 잘 극복할 것이다 하고 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그것만 딱 떼서 보면은 야 진짜 생각이 있으신가 정도로 생각할 텐데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뭐
이 누구를 또는 어떤 점을 비판하려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문제는 김동연 이 부총리가 사실은 경제 운영 타워잖아요. 컨트롤 네, 타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고용 문제, 노동 문제에 가서는 자기가 말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고용 지표만 지금 다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고용 노동 정책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경제 컨트롤 타워. 네. 그리고 청와대나 여당이 이끌고 가면서 절대로 소득주도 성장하고 최저임금 한 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는 게 지금 모든 노동 문제, 고용 문제에 지금 근본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로 해서 사회가 전체가 혁신이 돼야지 풀려질 문제인데 다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직설적인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신 교수님한테 좀 가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런 고용 문제에 관련돼서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지금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시청자들이 알고 있어서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경제부총리는 원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당이 반대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니, 근데 실패를 알고도 손 하나 못 쓰는 부총리가 그게 무슨 경제 컨트롤 타워입니까? 그러면- 자기는 알죠. 수검댕이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는 토론하는 우리는 타서 없어요. 속이. 예. 그럼 자기가 실패를 인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야 되는데 대안을 못 내는 그러한 경제부총리가 무슨 고용 노동에 대해서 고용 지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차등화를 하겠다는데 저거 다 여당에서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대통령이 예. 정부와 경제팀이 고용 개선에 직을 걸어라 그랬는데 직 거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네, 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네. 최저임금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16.4, 10.9를 올렸을 때 얼마만큼의 이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전혀 면밀한 연구 없이 들이댄 것에 자업자득이다. 네, 네. 그 문제를 먼저 연구하고 예. 그래서 이게 지역적이 됐든 또는 예, 뭐 업종별이 됐든 아니면 사업 규모별이 규모별로 됐든 이것을 사전에 분석을 하고 들이댔으면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을 것인데 전 네. 자업자득이다. 네. 둘째는 이미 이렇게 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별로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럼 어느 지역은 얼마를 내릴 것이며 예. 어느 지역은 왜 안 내? 이런 분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책을 내놓을 때는 조금 뜸을 들여서 아주 면밀하게 좀 조사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집권하자마자 그냥 두 달, 석 달 만에 저는 이것에 저는 원죄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그 지역별로 네. 또는 업종별로 사업 규모별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는 굉장히 좀 많은 분란을 일으킬 거라고 보고 또 법도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차등화를 한다면은 저는 제안하기를 사업 규모, 네. 연매출, 예. 연매출을 잡고 연매출 이하는 업종에 불문하고 최저임금의 어떤 차등 지급을 어떤 하자. 차등할 수 있는 범위를 예. 조금 이렇게 유동성을 주는 것이 전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요.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신세동 교수님이 하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셨다가 문매를 맞으시고 그거 만세 부르고 포기하셨거든요. 네. 왜? 대한민국은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니 땅덩어리가 너무 조그매서 이 임금 노동자들끼리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차등 지급이라는 거를.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했다 이렇게 토로를 하시던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네. 법적 근거가 없는 거니까요. 차등 지급이요? 지역별 차등화는 업종별 차등화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뭐 가능합니까? 그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당사자들의 합의가 예. 필요한 사안이라 쉽지 않고요. 사실 뭐 지역별 차등화는 연방제 국가 수준에서 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데서나 예, 가능한 뭐 얘기고. 좀 넓은 나라이고 예, 또 예.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그렇죠. 예. 뭐 일본도 사실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고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또 섬으로 돼 있어서 끊어져 있는 네.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구분돼 있는 성격을 가지는데 우리는 단일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역별 차등화는 쉽지 않다 네. 이렇게 그럼 신 교수님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업종별 규모별 차등 지급은 차선책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예, 뭐 어렵습니까? 최저임금의 정신이 사실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데 차등화해서 그러니까 뭐 지급 여력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네. 노동자들의 생활 가능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계비를 얼마나 충족하느냐.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화한다라는 게 업종별로 차등화라는 게 지불 능력을 고려한 측면이지만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데 지불 능력 측면을 반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근본이 분명히 흔들린다는 있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평준화 의식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 예. 사실은 이런 차등화가 뭐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예. 또 현실적으로는 투명성이 좀 없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영역에서 못 매출액이 믿는다 적고 이거죠. 예, 예. 이렇기 때문에 또 못 믿어요. 이제, 예. 우리나라 뭐 모든 소득 기준도 사실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통합 관리가 된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정도의 자료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신고소득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국세청 자료가 제대로 나와주면 그때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해서 네. 그때 뭐 출발선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너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네요. 예. 근데 우리가 했었어요. 이거를 1988년도에 예. 업종별로 차등 지급 예, 차등 했었죠. 지급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방제라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다 차등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중국도 지역별로. 마찬가지고. 예. 그럼 이제 뭐 네덜란드나 영국, 그리스 같은 데는 연령별, 숙련도별 이런 걸로 나누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입니다. 이걸 조합을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만 지역별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네요. 지역별에 문제가 있더라도 한 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로 설득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노력 없이 지금 뭐 최저임금 심사 뭐 거기 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지금 뭐 예. 반대한다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뭐 최저임금 계속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사실 이런 시그널이 왔으면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는 게 뭐 모든 사람에게 편할 수 있는 그건 놔두고 대성공약 그거 하나 지킨다는 그런 명분하에 가시는데요. 대통령 후보 때 이 공약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홍영표 의원 얘기하셨는데 홍영표 의원 주도로 네.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내년에 이제 영향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4%, 10.9% 연속 인상해서 꽤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산입범위 조정이 네.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를 명확하게 내려야 되는데 아직 그 자료는 저도 추산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전체 통계를 가지고 낸 거기라서 사실 추산일 뿐이고 정확하게 영향률을 따져야 되는데 제 추산에 따르면 7% 이상은 차감되는 거로 16.4%에서 그래서 약간 뭐 박근혜 정부 인상률 수준하고 거의 근접하는 수준의 영향이 발휘될 거다 총량으로는. 예, 그러니까 업종별로 개인별로 차등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같이 고려가 돼서 평가가 반드시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이 뭐 정신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금 현안인 일자리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기업의 지불 능력 얘기를 하고 고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꼭 항상 최저임금으로 가는데 최저임금 가다 보면 최저임금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논란이 되는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지급 문제가 대안으로 제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기재부와 경제부총리와 정치권이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 바로 가보겠습니다. 좀 다룰 게 많아서 다음 주에 일자리 대책 또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 될까요, 신 교수님? 여기서 다 나올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일자리 대책을 정리해봤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이 내용을 2017년 10월 18일 일자리 로드맵이라는 게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2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책이 일자리 대책이 있었고요. 있었죠. 금년 3월 달에 청년 일자리 대책해서 청년 일자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얼마 전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또 일자리 대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 키워드가요. 혁신 창업을 촉진하자. 그다음에 창업을 하면 지원해주자. 그다음에 EITC라고 해서 뭐라 합니까? 근로장려 근로장려 일을 하세요. 그러면 뭐 혜택을 준다. 보전해드릴게요. 뭐 네. 이런
것들이 중심이라서 이번에 나오는 것도 뭐 이 범주를 저는 크게 벗어나지 못할 재탕 삼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것도 결국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갈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근데 또. 일부 우리 이제 민간 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해설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수의 일자리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그 자영업을 포함한 일점에 나오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으로 국가가 5년 계획 또는 10년 계획, 15년 계획을 좀 긴 안목으로 좀 해줘야 된다. 기초를 놔 주셔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2개월, 3개월짜리 단기 뭐 임기 응변식, 땜빵식 이런 정책을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한다는 정당성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좀 생각을 긴 안목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또 가신 게 보니까 또 대기업 가셨더라고요. 네. 하이닉스 가신 거 말씀하시는 되게 거.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내 다음 주에 또 일자리 대책 나온다는데 신세동 교수님의 경우에는 그 별로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질 개선이나 방향 선회는 아니라고 지금 좀 전망하시는 것 같고 최영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54조를 썼잖아요. 네. 54조를 써서 조금 지금 더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54조라는 그 무게감이 커요. 우리나라 예. 상장사 삼성전자 빼고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다 합치면 54조입니다. 예.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거기 시가총액이 54조입니다. 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썼는데도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일거리 대책이 나와야죠. 일자리는 일거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금 일거리로 가야지. 지금 2021년이면은 세계 경기가 다 뭐 꺾어진다는 것들이 뭐 IMF, IBRD 다 나오는데 네. 지금 진짜 창문이 요만큼밖에 안 열렸어요. 네. 내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한다 그러면 진짜 노동을 노동으로 푸는 거지만 노동 문제를 산업으로 풀 수 있는 일거리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야지 일자리 예산을 늘려가지고는 해결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보시는 저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54조 쏟아붓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으니까 뭐 세금도 많이 걷는데 한 100조 정도 쏟아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뭐 아니 바깥에 낙엽 하나 떨어지면 가을 온 거를 알아야죠. 아니 뭐 제가 써도 지금 안 농담처럼 되는데. 여쭤보는 아니,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교수님들 중에 재정을 더 쏟아부어야 된다. 효과를 보려면 이런 주장을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54조예요. 지금 22조가 뭘로 쓰냐면 그 일자리 인프라에 쓰여 있는데 뭐 네. 교육하고 이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효과 제일 많이 나야 되는데요. 네. 효과 없는데 하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밑 빠진 독에 지금 물 붓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재정이 끊임없이 화수분처럼 보강되는 게 아니다라는 아니죠.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 김승희 교수님도 뭐 여러 가지 제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메시지와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일자리를 늘리려면 중소기업 뭐 신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자 시장에서는 드디어 대통령이 이제 대기업들 다니기 시작하는구나. 삼성전자 가고 SK 하이닉스 가고 이 시그널 괜찮은 시그널입니까? 뭐 사실은 우리나라의 질 좋은 일자리라는 게 다 대기업에만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예. 공공부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공공부문에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든가 네. 대기업에 채용이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유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투자 유인을 촉진해주는 방법, 규제 완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오랫동안 해봤는데 별로 뭐 차이가 잘안 없더라. 됐고. 그렇다고 이제 잘 해보도록 유도하는 팔목을 비트는지 뭐 어쨌든 촉진을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 뭐 총수들 모았는데 네. 뭐 고용절벽이라 그랬는데 대책이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나아질 건지 뭐 그게 달라질 건지 태도가 네.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좀 더 다른 방법은 이제 고용 의무제나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더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인데요. 네. 뭐 그런 방법은 잘 안 써봤습니다. 뭐 고용 의무제 하지만 그냥 유인책만 줬기 때문에 좀 그 방법을 쓴다면 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모든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뭐 창업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업도 촉진한다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아마 생활 SOC 투자가 강조될 것 같으네요. 네. 생활 SOC라는 게 도서관 다음 주에 나올 일자리 대책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도서관과 뭐 체육관, 체육관, 도서관 짓고 체육관 짓고 뭐 공원 짓고 예, 이런 또 뭐 아하. 건강을 북돋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치나 사회 서비스 관련된 그런 인프라 구축이 고용 창출 여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요. 네. 그게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기가 뭐 좀 시간이 걸릴 문제라서 네. 당장의 고용의 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에 네. 도움이 될지 좀 문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방법보다 전체 일자리가 모든 일자리가 웬만한 일자리가 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네.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정책이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차별을 줄이는 요소를 구조 개선 대책인데 그것 외에는 사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늘에서 떨어져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자리 노력해야 되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중소기업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알겠습니다.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욕심으로서는 진행자로서 전문가들 모시고 현재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 어떤 대안이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대안이 돼서 그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정답이 없는 이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정부도 답을 못 찾고 있고 정치권도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 잘 종합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마련해서 세 분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퇴장을 하는가 하면 차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파행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영상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 장관이 증인 선서를 하기도 전에 도덕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해 국감이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유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장관에 대한 일부 의혹이 소명됐고 장관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며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매서웠습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고용 참사와 소득 재분배 실패를 추궁하며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수석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과기방통위 국감에 출석해 중간 광고 허용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재판받는 분 같아요, 꼭 느낌이. 청문회 한 번 했고 대정부 질문 때 한 번 또 당하고 어제 국감에서 또 당하고 네. 아이고 삼세판 막 청문회 당하는 것 같은데 급기야는 뭐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아주 네, 한번 보셨어요? 집단 퇴장을 했다가요. 다시 네. 돌아와서는 그다음 이제 장관에게 질의를 하지 않고 차관에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역시 이번에도 국감 역시도 청문회처럼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유은혜 장관에 대한 어떤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혐오에 가까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일단은 정상적인 절차를 우리나라 법질서에 따라서 임명된 장관이라면 어쨌든 그 교육부의 수장이 그 장관인데
그 교육부에 대한 그런 견제와 감시 임무를 야당이 결국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 장관을 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에게 정확히 따져 물을 것은 묻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물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역할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교육 정책은 사라지고 교육부 장관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유은혜 국감 뭐 유은혜 이렇게 국감 네이밍이 되고 처럼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국민들 네. 입장에서 약간 피로감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걱정도 있습니다. 네, 국감장에서 유은혜 장관 얘기를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 나오시고 인사도 못했네. 김지혜 변호사 이슈 따라잡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유은혜 장관만 쳐다볼 수는 없고 정말 교육 정책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유은혜 장관 저 장관 되자마자 고교 무상 교육부터 들고 나오는데 그것도 한 2조짜리 정책이라며요. 그렇죠. 이제 2조 정도 드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재원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예. 차관이 답변을 했는데 이제 한 번에 동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계별로, 그러니까 학년별로 실시를 하면은 일단은 1년간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면은 시작은 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원님, 그러니까 재정경제부랑 이제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는 좀 세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거를 고교 무상교육의 형태로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다라는 네. 이제 지적도 나오면서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어요. 그랬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동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별다른 진통 없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혹시 교육부 장관이 정치인이라서 네. 다음 총선을 노리고 어떤 시혜성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감에서 그 얘기도 나왔군요. 예, 그렇죠. 결국은. 근데 일종의 저는 자기 부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어차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세웠다고 한다면 네. 지금 뭐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큰 정책 방향을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제 동조해줘야 되는 점이 맞지 않나. 네. 근데 다만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집어주는 예.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세수 좋다 소리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 내시는 분들 아주 불만이 머리 끝까지 좀 올라오셨고, 아니 세수 좋아가지고 그렇게 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수조 원씩 그렇게 쓸 거면은 덜 걷어야지, 걷지를 말아야지. 많이 걷어놓고서는 지금 세금 내기 힘든데 세수 좋다 소리만 많이 하니까 기업들이나 세금 내시는 분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그 조강특위 전원책 네. 변호사와 새로운 멤버들 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지금 반응들이 어때요? 저 지금- 얼음공주 얘기도 나오고. 전주혜 변호사. 예. 전주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여성 변호사 협회에서 좀 활발히 활동을 했었던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좀 굉장히 좀 차분하시고요. 또 오랫동안 약간 그 보수 정당 쪽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이 2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전주혜 변호사 1명으로 네. 그렇게 지금 압축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논란이 많은 건 역시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2005년도에 사실은 두 번의 큰 스캔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명품 가방을 받은 것 하나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로비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로비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무혐의 판결이라는 것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정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 무죄가 판결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랬군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으로, 그러니까 원래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가 MBC 측에서 그다음에 네. 정직으로 그렇게 처분을 변경하는 거에 동의를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해임에서 정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징계 처분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인 것이지 네. 그 사안 자체는 이제 인정이 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조강특위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적 쇄신을 이루어야 하는 그 자리에 이제 과연 예전에 도덕성 기준이 그렇죠. 도덕성 중요한 기준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분이 오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네. 논란은 계속 끊임없이 있지 않을까. 그에 네.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님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무죄 판결 받은 걸 가지고 좀 치사하게 공격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치사하게 하지 말고 멋지게 공격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근데 그렇죠. 다 떠나서 말이죠. 그 국민들 입장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의 언론인 둘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언론 활동, 이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인 둘, 방송 1명, 신문 1명, 변호사 본인 포함 2명. 네. 그래서 인력 풀이 조강특위 인력 풀이 너무나 한정된 거 아니냐 결국은 이런 근데 그거는 인상을 좀 줍니다만. 네, 인사권자에게 언제나 오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한 그런 영역에서 네. 잘 알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인선을 하거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한계점이 여기서도 조금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지금 7명 중에서 3명이 어쨌든 그 정치인 출신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4명이 이제 외부 영입 인사인 건데 네.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 본인 자체가 정치인 출신이 아닌데 그 나머지 외부 인사들도 전부 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런 정치인 집단을 어떻게 잘 개혁하는 데에 그에 맞는 그런 네.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네. 요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네. 비관론과 낙관론이 함께 그러게요.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 시선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은 아니셨지만 정치를 지향하셨던 언론인이시고 네. 정치를 지향하셨던 판사님이셨기 때문에 네. 다 뭐 공천 신청하고 그랬던 분들 아니에요. 안 네. 됐지만.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준석 최고위원회, 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어떤 그 멘트를 좀 빌려오고 싶은데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것이 정치평론이고 네.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 정치에서 정치예요.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은 좀 가슴에 와닿는 바가 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께서 자유한국당 상황 설명해 주시는 상황에 논란으로만 돼 있고 전망만 나왔던 세 분이 한국당 행위 뭐 확정된 것 같아요.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이른바 잠룡들 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한국당 안팎에서는 뭐 이 세 분 영입할 거란 얘기 계속 나왔었죠. 네, 굉장히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네. 그 다시 들어오는 입당하는 것이 그 지지자들 층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이제 과연 확장성 측면에서 이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일이냐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총리를 했고 탄핵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황교안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이런 논란이에요. 지금 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자승자박의 결과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단합을 다시 보수 통합을 위한 네. 어떤 한 걸음을 딛게 될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데 저는 예.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제일 쉽고 재밌는 게 정치 평론이고 바깥에서 훈수하는 건데 직접 현실 정치를 이제 뛰어드셨어요. 이제 정치인 황교안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어떻게 될지.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새 자유한국당 인물이었었던 세 분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시기로 했다라는 공식 입당 추진 공식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감 얘기 이제 여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좀 해야 되고 네. 재밌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방탄소년단 또 만나신다며요. 네. 그게 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닌 것 같죠? 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번 만났었죠. 그때 네. 김정숙 여사가 직접 가가지고 뭐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서 굉장히 네.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자체를 국내에서 만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그 방탄소년 만나려면은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이번에는
파리입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파리에서. 미국 대륙을 건너뛰어서 이제 유럽 대륙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말에 유럽 순방 나가시니까 네, 그때 나가신 이제 김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시기로 했군요. 예, 요걸 이제 한불 우정 콘서트라는 이제 거기서 관람을 할 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정말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네. 그런 수준으로까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네. 이렇게 음악 산업에 대해서 끊임없는 투자가 다시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유행이 되는 음악을 바로 이제 그 노래에 영입하는 예.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 사실은 K-팝밖에 예.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헐리우드에서도 심지어 네.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방탄소년단이 가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네. 이제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저 공연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한번 보고 나면 따라할 것 같아요. 쉽지 예. 않으실 텐데요. 네, 저 머리로 염색을 하고 저 옷을 입고 싶고 저 춤 동작을 따라할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방탄소년단한테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방탄소년단이 단순한 한류 스타가 아니라 우리 문화 자산이잖아요. 국가의 자산으로서 지금 대통령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그 미국이나 서구권의 어떤 문화적 조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죠. 예, 생각하는 예. 것이 저거 보세요. 저거 보기 싫은데 자꾸 나오네. 저거 보면은 따라하고 싶다니까요. 예, 저 동양인 친구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런 장르의 어떤 기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구에 가서 네. 이제 거기서 엄청난 팬들을 확보하고 네. 또 훌륭한 상도 타고 네. 이제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동양인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개선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될 그렇죠. 것이고 예. 이것이 일종의 어떤 사조를 바꿔놓는 네. 그런 대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내외가 그 콘서트 참석해서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정상회담 홍보 100번 해봐야 저 장면이 더 클 것 같아요. 청와대 그럴 수 입장에서는. 있죠. 예. 그렇죠. 예. 방탄소년단과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의 만남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김재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한미 양국이 며칠째 진땀을 흘리는 거 보고 있자니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은 5.24 대북제재 해제한댔다 아니랬다 오락가락하고 트럼프는 승인이란 비외교적 단어로 한국민의 주권 자존심을 확 긁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아무리 한미 공조 강조해봐야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집권당 대표는 대북제재 완화하라고 밀어붙이는 태세입니다. 트럼프의 어법이 비정상적인 거 모르는 바 아니나 승인이란 단어는 잘못됐다고 외교적으로 따질 건 따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로마 황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실언, 해프닝으로 그냥 넘기기 힘듭니다. 5.24 대북제재 해제할 용이 있다 쳐도 비핵화 진전이 전제돼야 되고 UN 대북제재 해제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 이 상식적 원칙에서 벗어난 북핵 해법 불가능합니다. 북핵 협상이 진행될수록 남북 관계는 개선되지만 남남 갈등 심화되고 한미 공조 흔들릴 거다. 역시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영 상황이 깨름직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